네, 지방선거 전국 전망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황식 전 총리가 어제 귀국하면서 네.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라고 예. 말했더군요. 역전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잘 모르겠고요. 근데 마치 재밌어요. 정몽준 의원 같은 게 축구로 이제 모든 걸 이야기 푸는데 김황식 총리는 어제 보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네.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겠다. 그리고 또 그 말미에는 보면은 희생 번트를 대더라도 여당의 승리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예요. 즉 뭐냐니까 경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정몽준 의원은 축구로 또 보면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좀 야구로 보면은 자기의 어떤 입장을 갖다 간명하게 설명하는데 모르겠어요. 이해운 전 최고위원이나 박원순 시장도 뭔가 좀 스포츠에 맞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몽준 의원은 지난번에 자신이 게임 메이커, 네. 축구에서 게임 메이커가 필요한데 자신이 그거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번 그렇죠. 했었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예. 지금 뭐 적합도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김황식 전 총리가 굳이 나와야 되나 이런 뭐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심 끝에 출마 선언을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역전도 장담을 하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한 달 만에 이뤄낼 수 있을 만큼 근데 지금 캠프를 보니까요. 뭐 이성원 의원이라든지 뭐 친박계 내에 그래도 조직력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캠프에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앞으로 좀 지금 여론조사는 사실 무의미하고 앞으로 한 달 안에 한 달 뒤에 이 얼마나 이 조직 그러니까 김한식 총리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박심이 있다고 해서 그 서울시장이 되지는 못한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은 못 되더라도 경선에서는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친박계가 어느 정도 결국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겠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이제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기자들이 이제 묻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특정 한마디로 특정 계파 즉 친박의 뭐 지원이라든지 그걸 믿고 나온 것은 아니다. 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나온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정몽준 의원이 최근에 그런 얘기했죠. 친박으로 따지면 나야말로 저 원조 친박 1호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초등학교 동창이니까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실제 보면 새누리당이 이랬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48개, 48개 지역구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보면 정가에서 분석하기는 한 36개 정도가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즉 2012년 총선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쪽에 공천받은 분들 물론 뭐 당락이 있었습니다만 뭐 붙은 분도 있고 떨어진 분도 한 36명 정도가 그 이른바 얘기하면 친박이고 나머지 한 12곳 이재호 의원 등 이재호 정몽준 의원 등 한 12곳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새누리당 당세가 이 서울 같은 경우 3대 1로 아마 친박 쪽이 좀 우세한 것 아니냐. 또 보면은 지금 당원 당규에 따라서 보면 경선할 땐 2, 3, 3, 2. 예. 즉 대의원 20, 책임당원 30. 그다음에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 이렇게 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국민선거인단이라는 게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이 그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의원이나 책임당원들이 모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워, 즉 이른바 이쪽에 성향이 가깝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형식 요건상으로는 당심 50, 민심 50입니다만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당심 80, 민심 20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박근혜 대통령 이에 있는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친박 위원장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박심이 그러니까 구성비에서 3대 1. 그다음에 이 게임의 룰에서도 2대 8이면은 박심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몽준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견적을 날리고 있고 또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본인이 후보가 되었을 때 그것이 또 본선에서의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미리 뭐 예방 주사를 놓는다고는 할까요? 나는 절대 박심 믿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롯이 나는 2년 4개월 또 감사원장 또 2년 4개월 총리를 통해서 어제도 보니까 행정 경험과 경륜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 공항에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고 앞서 우리 박창환 교수 말씀하신 대로 내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은 한 달이면 너끈히 내가 한번 경쟁 구도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다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정몽준 의원 측은 순회 경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본인 직접 밝혔거든요. 순회 경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예, 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룰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서울시장 후보는 10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처음엔 얘기가 나오다가 예. 15일로 이렇게 연기가 됐거든요. 이걸 두고 이해운 의원 측에서는 뭐 삼척종다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예. 뭐 친박 쪽에서 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고요. 또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순회 경선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부를 했는데 이게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40일 동안 이제 내달 25일까지 이제 경선이 이어지면서 서울 지역에서 하루에 만약에 선거를 끝낸다라면은 조금 뭐 자신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볼 여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하게 되면은 이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하는 동안에 조직은 정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뭐 황태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친박 조직이 서울의 뭐 4분의 3이다라고 치면은 그런 쪽에서 뭔가 변화 또는 뭐 우리가 미는 사람 이런 쪽으로 이 소위 박심의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운 의원도 그렇고 특히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이 깨질 수 있는 판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 순회 경선 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을 것 같고 만약에 순회 경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의 그 경선에 있어 여론조사층은 상당히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4월 25일 이제 40일 남았는데요.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갤럽이 정당 지지도 발표했더라고요. 자, 잠깐 한번 결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41%, 통합신당, 야권통합신당 30%, 없음 의견 유보가 26%로 나왔는데요. 통합신당의 지지도가 이 바로 일주일 전 조사보다 약간 떨어진 것으로 찍게 됐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박사님? 보니까 새누리당은 39%에서 일주일 만에 41%로 2%포인트가 상승했고 말씀하신 대로 일반 통합신당은 31%에서 30% 1%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그 전주가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갤럽은 이제 주례 매주 이제 조사합니다만은 그때는 일반 새정치연합 18, 민주당 15, 그래서 더하면 33이에요. 이 33이 31로 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컨벤션 이펙트, 컨벤션 효과가 별로 반영 안 된 것 아니냐 했는데 또 일주일이 지나면서 보면 그나마 31에서 30으로 1%포인트가 하락하고 처음으로 40대 이하로 떨어졌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1로 이제 다시 한 2%포인트 상승하면서 원상 회복을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일단 보수가 결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 보수들 입장에서는 안철수와 민주당이 둘로 쪼개져서 나가면 좀 편안하게 쉽게 육사지방선거를 치르지 않겠는가 하는 좀 마음, 긴장이 좀 풀어져 있었죠. 풀어져 있던 차에 보수 측에서는 또 이분들이 또 단일화하는구나. 하나로 뭉쳤구나. 전선을 갖다가 정비했구나 하는 순간 결집해서 보수는 좀 상승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통합신당 같은 경우는 초기에 보면 그 컨벤션 효과를 누려서 막 쫙 차고 나가야 되는데 초기 한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가지 뭐 당명 문제, 정체성 문제 갖고 뭐 조금 뭐랄까 순식간에 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문제 갖고 다 협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거기에서 새정치가 저것은 아닌데 하는 뭐 약간 실망 이런 부분들이 한 1%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어떤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의 추이를. 뭐 아직까지 그 지지도가 확 늘어나거나 또는 뭐 갑자기 확 빠지거나 이런 그 변화를 보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뭐 지금 선언만 했을 뿐이지 아직 보여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몇 번 봐왔던 장면들이에요. 지난 대선 때도 봐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보수 측에서는 집결하는 보수 집결 현상이 역효과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지층에서의 결집 효과가 그것보다도 높아야 되는데 이 지지층에서 과거의 야권 연대에서 감동을 받은 사례가 지금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켜보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23일 날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 그리고 뭐
창당을 23일 날에 이제 하게 되는데 창당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잡음이 좀 없고 또 신선한 후보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이런 모습을 봐야지 혹시나 했던 그런 그 야권 지지층의 결집 현상이 좀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뭐 주춤 그러니까 뭐 큰 이제 선언만 했고 보여준 게 없으니까 뭐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 이름이 지금 설왕설래 하던데요. 대략 이제 좀 머지 않아서 결정될 것 같고요. 예. 좀 어떻게 취재해 보셨습니까? 뭐가 될지? 뭐 취재 뭐 들리는 말로는 예. 새정치, 국민 궁금하시죠? 근데 사실은 1997년 예. 이른바 50년 만에 수평적 교체를 갖다 이루게 된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 네. 야당 후보의 당 이름이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네, 새정치국민회의가 당시 김종필 총재가 이끌고 있던 자유민주연합하고 이른바 DJP, 이 DJP 연합을 통해서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아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하도 보니까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이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도로 민주당이라는 그런 새누리당 여권의 공세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가급적 민주를 좀 빼자 하는 쪽이고 아무래도 그러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라는 것이 정통 야당으로서 또 전통 여당으로서 여당도 했죠. 10년 동안 예. 한 60년 역사에 민주가 빠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때 빠졌었죠. 열린우리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새정치국민회의 때 두 번을 제외하고 민주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친노 쪽에서도 일단 80일 앞으로 다가온 육사지방선거를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당명 갖고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당명은 안철수 의원 쪽에서 좀 요구하는 대로 새정치, 국민, 거기다 연합 정도가 지금 유력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를 빼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해요. 예. 하지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새정치국민회의라든지 아니면 열린우리당이라든지 과거에 그 소위 그 전통 민주당 세력 내에서 집권을 하고 여당을 했을 적을 생각해 보면은 민주라는 말이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뭐 이름 가지고 지금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안철수 타임입니다. 이번에 예. 지방선거에서 작년 총선과 대선에서 소위 친노가 주도를 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지방선거는 안철수 타임이다. 그러니까 친노 측에서도 뭐 일부 강경파가 한두 분이 민주 빠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철수 의원 측에서 새정치 측에서 요구하는 거를 거의 웬만하면 다 수용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명에서 민주가 빠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짧게 한마디 드리면 2007년입니다만 대선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대통합 민주신당까지 가는데 불과 4개월 사이에 당명이 4번 바뀌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당명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네.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이른바 친노 구주리 입장에서도 그 부분 갖고 이른바 발목을 잡음으로써 통합의 분위기에 저해되는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조사 결과 나왔었는데요. 지난주보다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결과 보겠습니다. 자, 잘하고 있다 55%, 잘못하고 있다 34%, 2%포인트가 지난주보다 떨어졌다고 하고요. 상승세가 6주가 계속되다가 그렇죠. 6주 만에 꺾였다고 하는데요. 계속- 자, 무엇 때문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사이 56, 57로 쭉 유지되다가 갑자기 2%포인트 툭 떨어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유는 하나죠. 뭐. 그 사이 일어났던 일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이거 외에는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니까 앞서 정당 지지율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새누리당은 2%포인트가 뛰었잖아요. 통상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과 진폭과 집권당의 진폭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새누리당은 2%포인트가 상승됐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6주 동안 견고하던 56, 57에서 견고하던 것이 2%포인트 툭 떨어진 거예요. 그건 뭐냐니까 네. 거기에 작용되는 것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네,
교수님도 같이 보시는지 하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뭐 지방선거 때까지도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 서울시 간첩 사건 뭐 증거 조작 이 의혹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변화를 봐야지 이게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간첩 증거 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2월 14일 날 처음 사건이 터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을 보면은 이 전월세 그 소득공제 문제를 가지고 혼선을 빚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중산층의 불만들이 상당히 좀 커져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카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때문에 지금 2차 피해라든지 또 정보 유통 문제 이런 부분들 즉 민생에서 와닿는 중산층의 불만 예. 또는 중도층의 불만들이 예. 과거에는 지지부진한 야당에게 갈 가능성이 그렇게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구멍을 찾는 거죠. 이런 불만들이 탈출구를 찾게 되면은 증거 조작 의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개입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 쪽에서의 표출이 된다 그러면은 예. 이것은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이런 것들이 즉 이것이 각각의 사건일 때는 시너지 효과를 발현하지 못하지만 민생 문제와 이 정치 문제, 특히 국정원의 이런 그 증거 조작 문제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방선거 판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예. 대통령 지지율에도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지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여당으로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3월 달에요. 3월에 국회의원 지금 300명 중에 해외로 나가거나 나갈 계획인 사람이 80명이라고 합니다.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밀려있는 법안들이 지금 많으니까 이것이 위기인 법안들이 많은데 네. 자, 어떤 게 있는지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그 법안 한 건도 통과 못 시킨 바로 그것 아닙니까? 미방이라고 그러죠. 미방인데 네. 원자력 방어 방제법 개정안 이 부분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어제 보니까 정홍원 총리가 네. 강창희 의장한테 전화 걸어서 아이고 제발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이 보면 지난해 2012년에 우리가 네, 보면 서울에서 당시 했을 때. 서울 해관보 정상회담 우리 뭡니까 개최국이었는데 네. 전임 의장국으로서 이게 망신입니다 국제적으로. 네. 다른 나라는 다 보면 그동안 약속했던 바와 같이 법안들 개정된 법안들 갖고 나오는데 우리만 빈손으로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취재를 했었거든요. 예. 해방안보 정상회의. 예. 실제로 나라별로 지난번 회의 때 했었던 거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를 다 하나씩 다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2년 동안 그동안 성적표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이렇게 네. 약속을 했고 이와 같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임 의장국인 이제 1회 저희가 2회 때거든요. 이번에 3차 아닙니까? 네, 네. 2회 의장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가서 예, 사실은 저희가 의장국이었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거 회초리 맞게 생겼습니다. 예. 국제적 망신이죠. 예. 자,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보시죠. 뭐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복지 3법이죠. 뭐. 네. 네. 자, 이건 뭐 여야가 또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조금 뭐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다 해외에 80명이 나간다고 하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복지 3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단말기 유통법이라든지 또 신용정보보호법이라든지 당장 민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3월 달에 뭐 날이 좋아서 그런가 다들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출장인데요. 네. 출장이라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출장이라면은 언제 어떻게 왜 갔다 왔고 결과는 어땠는지가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되는데 네, 네. 지금 그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또 준비된 출장이고 정말로 꼭 필요한 출장이라면 아마도 출장 가기 전에 두세 달 전쯤에는 네. 외국에 가서 뭐 정치인도 만나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잡혀야 되니까 두세 달 전에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보름이나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나가거든요. 예. 즉 준비되지 않는 출장들을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급하게 나가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네. 일상적인 해외 그런 국회의원들의 출장은 그 결과를 갖다가 국회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자기 의원실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내가 이번에 무슨 일로 갔다 왔는데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요. 또 나가기 전에는 미리 계획을 두세 달 전에는 이런 일로 가겠습니다. 즉 준비된 출장을 가야 된다. 준비 안 된 외유성 출장을 나가는 건 안 된다. 예. 이런 어떤 대책이 좀 국회 차원에서 또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